내 이름은 라희, 23. 작고 여린 체구에 늘 고집스럽게 튀어나오는 곱슬머리를 억지로 묶어 올렸지만 잔머리들은 항상 고개를 내밀었다. 긴장할 때마다 물어뜯은 손톱, 그리고 겨우 졸업한 경영학 학위증. 어머니는 늘 은행에서 일하길 원하셨다. 라희야, 안정된 곳이 최고야. 의료보험도 있고 경력도 쌓이고 하지만 내가 바란 건 단 하나. 화장실에서 울지 않고 첫 달을 버티는 거였다. 화요일, 밖에는 장대비가 거리를 때리고 있었다. 창밖의 빗방울은 마치 화풀이하듯 아스팔트를 후려쳤다. 나는 지점 창구 3번에 앉아 있었다. 이름표는 조금 삐뚤게 달렸고 심장은 30배는 빠르게 뛰었다. 은행 창구 직원으로 근무한 지 고작 12일째. 서비스 코드들은 외웠지만 지점장의 이름조차 아직 자꾸 헷갈렸다. 그때였다. 자동문이 열리며 들어온 한 남자. 짙은 회색 양복에 반짝이는 이탈리아 구두, 빛나는 시계는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낼 월세보다 비쌀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 폭풍전의 하늘 같은 회색, 그러나 그 안에서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태주. 경제지 기사에서만 보던 인물. 한국 굴지의 물육 수출 기업 대표이자 단 한 번의 시선으로도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남자. 그는 곧장 내 창구 앞으로 걸어왔다. 줄도 인사도 없이. 공기를 지배하는 듯한 존재감. 이 수표, 탁, 서류 위에 내려놓은 그의 손길은 단호했다. 결제가 안 됐군. 그 목소리, 낮고 깊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다. 나는 속으로 침을 삼키며 수표를 확인했다. 금액 8억 7천만 원, 발행일은 어제. 미결 사유, 자금 부족.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이상 거래 의심으로 계좌 자동 차단, 프로토콜 774B. 엄마가 늘 말하던 게 떠올랐다. 무서울 땐 천천히 말해라. 천천히 말하면 자신 있어 보인다. 대표님,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잡고 시선을 들어 올렸다. 이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방어 차단한 겁니다. 수표 발행자의 계좌에서 비정상적 패턴이 탐지돼 일시적으로 막힌 거죠.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의 절차입니다. 그는 팔짱을 끼며 내 말을 가만히 들었다. 양복의 어깨선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지금 나더러 자동 시스템이 8억 원 넘는 돈을 막아뒀다는 건가? 예, 대표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잠시 침묵. 그의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피하지 않았다. 가슴은 요동쳤지만 표정은 차분히 유지했다. 그리고 그는 웃었다. 친절한 웃음이 아니라 흥미로움이 번지는 듯한 미소. 작은 새가 맹수의 발톱을 피해 살아남는 걸 지켜본 듯한 표정. 이름이 뭐지? 라희, 김라희. 라희, 그는 내 이름을 음미하듯 반복했다. 12일밖에 안 된 신입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진실은 용기가 아니라 분명함의 문제니까요. 그는 낮게 웃었다. 목소리 깊숙이 울리는 소리, 거의 속삭임처럼. 재미있군. 나는 곧바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절대 고객이 해결책 없이 나가선 안 된다고 교육받았다. 시스템이 가로막아도 내가 해결사처럼 보이게 해야 했다. 계좌를 확인하자 수표 발행자는 그의 주요 파트너 기업. 안정적인 곳이었다. 대표님,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제가 직접 수동 승인을 넣겠습니다. 다만 보증인으로서 대표님의 디지털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는 말없이 펜을 집어들듯 태블릿에 사인했다. 선은 단정하고 강렬했다. 나는 확인 버튼을 눌러 인쇄된 승인 확인서를 건넸다. 2시간 내로 입금 확인되실 겁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작은 명함 케이스를 열었다. 아직 새것 냄새가 나는 내 명함. 별표, 기업 금융, 대출 담당, 별표이라는 글씨가 박혀 있었다. 나는 손끝을 곧게 펴고 그에게 건넸다.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거나 다른 금융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직접 찾아주셔도 됩니다. 그는 흥미로운 듯 명함을 받아 가볍게 돌려보았다.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안주머니에 곱게 넣었다. 고맙네, 그 한마디만 남기고 그는 떠났다. 나는 그 순간 그 명함이 금세 그의 차 안 쓰레기통에 버려질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예감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깨졌다. 수요일 오전 10시 17분. 내 내선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낮고 묵직한 그 목소리. 김나희 씨, 당신이 신용대출과 구조화 금융에 강하다고 했었지. 심장이 크게 울렸다. 그가 나를 찾았다. 그날 오후부터 나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를 맴돌았다. 김나희 씨, 당신이 신용대출과 구조화 금융에 강하다고 했었지. 단순한 업무 연락이라 해도 내 심장은 이미 내 뜻과 상관없이 뛰고 있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했다. 내일 오후 2시, 우리 본사로 오세요. 직접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속삭였다. 라희야, 침착해. 그냥 일이다. 일일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단순히 일이 아니란 걸. 그날 밤 옷장을 뒤적였다. 회사 정장이 아니라 조금 더 세련되고 여성스러운 옷을 찾고 싶었다. 결국 선택한 건 미디 길이의 블랙 스커트와 아이보리 블라우스. 그리고 작은 진주 귀걸이. 한국에서는 사소한 액세서리 하나도 이미지 전체를 바꾸곤 한다. 다음 날 서울 강남의 빌딩 숲속에 자리한 그의 회사로 향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했다. 로비는 고급 호텔 같았고 보안 게이트를 지나 안내받은 곳은 최상층 회의실. 문을 열자 그는 창가에 서 있었다. 네이비 블루 수트, 흰 셔츠,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소매는 2번 접혀 있었다. 창밖 서울의 빛이 그의 뒷모습을 감싸며 윤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왔군요. 약속드렸으니까요. 나는 차분히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노트북과 자료를 펼치고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금리, 상환 구조, 담보 조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내 손가락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점점 조여왔다. 한참 후 같은 서류를 동시에 집으려다 손등이 닿았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손을 뺄 수도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대로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을 살짝 스치며 그 짧은 접촉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라희 씨, 그가 낮게 말했다. 네. 대단하군요. 당신 같은 신입이 이런 분석을 해낸다는 게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없으니 2배로 공부해야죠. 2배로 공부, 그는 혼잣말처럼 되뇌더니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엔 단순한 업무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그는 불쑥 제안했다. 내일 저녁 식사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많네요. 나는 당황한 듯 서류를 정리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속은 이미 예라고 외치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집에서 몇 번이고 거울 앞에 섰다. 이번엔 정장이 아니었다. 은은한 버건디 컬러 원피스, 허리선을 따라 흐르는 곡선이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웠다. 발목까지 오는 블랙 스틸레토 힐, 손목엔 얇은 은팔찌.
단정하지만 조금은 도발적인 조합. 레스토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건물에 있었다. 창가 자리에는 이미 그가 앉아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다. 오늘 아름답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고 나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대화는 놀라울 만큼 자연스러웠다. 그는 사업에서의 실패와 다시 일어난 이야기들을 했고 나는 나의 시골 고향과 은행 첫날의 두려움들을 털어놓았다. 그가 가끔 웃으며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모습이 낯설 만큼 따뜻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는 물었다. 라희 씨, 만약 제가 단순히 고객이 아니라 남자로 다가온다면 어떻습니까?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와인잔이 흔들렸지만 떨어뜨리진 않았다. 나는 낮게 대답했다. 저도 아마 거절 못할 겁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불빛이 마치 흐려지고 그의 눈빛만이 또렷하게 다가왔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섰다. 밤의 서울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고 빗방울이 살짝 내리며 거리를 촉촉하게 적셨다. 그는 차를 부르지 않았다. 잠시 걸을까요? 오늘은 운전기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둘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높은 구두로 천천히 보도블록을 밟으며 그와 나란히 걸었다. 한강 다리 아래로 불빛이 반짝였고 물 위로 비친 네온사인은 마치 또 다른 도시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라희 씨. 그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다. 예.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조금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미소 지었다. 약해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 순간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단단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손길.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을 맞잡았다. 우리는 강변의 작은 전망대에 섰다.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칼이 흩날렸고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내 잔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 동작이 느리게 이어졌다. 손끝이 귓불을 스칠 때 내 심장이 크게 울렸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 닿았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그러나 단단한 의지와 함께 전해지는 감각. 순간 세상은 정지했고 남은 건 심장 소리와 그의 숨결뿐이었다. 그는 키스를 멈추고 이마를 내 이마에 대고 속삭였다. 이건 내가 해온 어떤 협상보다 값집니다. 나는 떨리는 숨결로 웃음을 터뜨렸다. 저도요. 우리는 결국 그의 아파트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주거단지, 하지만 과시적이지 않은 건물. 27층, 개인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펼쳐진 공간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피아노, 책장, 따뜻한 조명.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와, 이건 정말. 내 말은 끝나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내 코트를 벗겨 걸어주었다. 그리고 잠시 나를 바라보다 낮게 물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면 와인?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태주라고 불러주세요. 태주 씨, 사실 지금 필요한 건 술이 아니라 당신의 곁이에요. 그는 순간 멈췄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말끝을 맺기도 전에 그의 품 안에 안겼다. 심장이 그의 가슴 박동과 부딪히며 더 크게 울렸다. 내가 입은 원피스의 옷감은 그의 손끝에 살짝 스쳤다. 단정히 매만져진 버건디 원피스는 마치 숨을 잃은 듯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옷을 벗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옷감 위로 부드럽게 손길을 따라갔다. 손목의 은팔찌, 귀에 걸린 작은 진주 귀걸이까지. 그가 스치는 곳마다 나의 숨이 고여왔다. 그는 내 발끝까지 시선을 내려다보았다. 검은 스틸레토 힐,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발끝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국 여성들이 좋아하는 단정하면서도 날카로운 구두의 선, 그 곡선을 따라가며 그는 낮게 말했다. 이 구두가 당신을 더 강하게 보이게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나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말이 달콤하게 스며들었다. 그는 다시 내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오늘 밤, 그냥 곁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번째 키스가 찾아왔다. 이번엔 깊고, 그러나 여전히 절제된, 서로를 존중하는 온기 가득한 입맞춤. 마치 숨결과 마음이 동시에 섞이는 듯했다. 창밖에 서울의 불빛이 강처럼 흐르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미끄러지며 네온 쌓인 불빛을 일그러뜨렸다. 방 안은 조용했다. 피아노 옆에 걸린 작은 스탠드 조명이 우리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의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가까이 오라.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발끝이 구두 굽에 스칠 때마다 바닥이 울렸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앞에 서서 마치 무대 위에 오른 듯한 기분으로 숨을 고르고 그의 손을 잡았다. 라희 씨. 네. 오늘은 그저 옆에 있어 주면 됩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손길은 뜨거웠다. 그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 심장이 귀까지 뛰어올랐다. 그는 내 팔찌를 가만히 만졌다. 야은 은팔찌 위로 그의 손끝이 스쳤다. 작은 액세서리조차 그가 내 몸의 일부처럼 존중하는 듯했다. 이 작은 장식이 당신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군요. 나는 말을 잃고 그저 고개를 숙여 미소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섰다. 우리는 거의 같은 키였다. 그가 한 발짝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숨결이 내 볼에 닿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훨씬 길고 깊은 키스였다.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럽고 절제된. 그의 손은 내 뺨에 그리고 목선에 머물렀다. 내 원피스의 브이넥 라인을 따라 손끝이 미끄러졌다. 옷감 위에서만 멈췄다. 벗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손길만으로도 마치 옷이 투명해진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내 몸은 이미 그의 손길을 기억하려는 듯 반응했다. 태주 씨. 내가 숨을 몰아쉬며 불렀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선을 지킬 겁니다. 그러나 그 선은 아슬아슬했다. 그는 내 머리칼을 손에 감아올리며 향기를 맡듯 얼굴을 묻었다. 내 목덜미에 닿은 그의 숨은 전율처럼 퍼졌다. 나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아 그의 양복 자락을 움켜쥐었다. 우리는 결국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창밖 불빛이 내 무릎 위에 놓인 그의 손을 비추었다. 손가락은 얌전히 얹어 있었지만 그 온기가 온몸을 데웠다. 라희 씨, 왜 이렇게 위험하게 끌리는 걸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그는 내 손가락을 들어 올려 자신의 입술에 살짝 닿게 했다. 아주 짧은 입맞춤.
그 단순한 제스처가 키스보다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밤은 깊어갔다. 우리는 결국 서로를 아는 채 그대로 잠들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가까워졌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 사이로 흘러들어왔다. 서울에 빛나는 빌딩 숲이 은빛 안개 속에서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아직 그의 품 안에 있었다. 그의 팔은 나를 감싸 안은 채 놓아주지 않았다. 순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조용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가 눈을 떴다. 도망가려는 겁니까?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에 나는 당황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아직 실감이 안 나서요.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라희 씨, 당신은 내 삶에 없던 변수입니다. 그 말은 마치 고백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 같기도 했다. 아침 식탁에 간단히 차려진 녹차와 빵, 그는 정장을 입지 않고 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소매를 접어 올린 그의 팔뚝, 단정히 빗은 머리카락, 그리고 눈빛은 여전히 날 꿰뚫는 듯했다. 오늘 저녁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과의 협상인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내 손목을 살짝 잡았다. 같이 가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 보좌로.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의 미소는 알 수 없는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내 옆에 서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단순한 호감 이상의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날 저녁 나는 특별히 준비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차콜 그레이 톤의 한복 원피스, 허리를 감싸는 얇은 검은 끈, 은은한 비추 장식의 귀걸이. 구두 대신 가죽류를 신어 단정하면서도 성숙한 인상을 주었다. 호텔 최상층 연회장. 해외 투자자들과 한국 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와 함께 입장하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그는 나를 곁에 두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라희 씨, 오늘부터 내 팀의 일원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일부는 속삭였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나는 긴장했지만 그의 손끝이 살짝 내 등을 짚으며 속삭였다. 숨 쉬세요. 내가 있잖아요. 회의는 치열했다.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조건을 내세웠고 그는 단호하게 맞섰다. 나는 옆에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며 그의 전략을 지원했다. 그러다 한순간 상대 쪽에서 내게 직접 질문을 던졌다. 신입 직원이 이런 자리에 왜 있습니까? 경험도 없는 듯한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러나 나는 어제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숨 쉬세요. 내가 있잖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경험이 없는 만큼 선입견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태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모든 자리가 끝난 뒤 우리는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왔다. 서울의 밤이 우리 발밑에서 반짝였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서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라희 씨. 네. 이제 후회할 기회는 없습니다. 내 곁에 있으면 평범한 삶은 버려야 합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있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대표님이 아니라 태주 씨로서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 다가와 귓속말로 그에게 보고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죠? 내가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 누군가 우리를 노린 겁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저 사랑의 시작이라 여겼던 일이 거대한 음모와 맞닿아 있음을 깨달았다.